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건데요. 특히 어제인 4월 30일에 제168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려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요즘 군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군대에 가면 병사부터 시작해서 장교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보안이 요구되는 군의 작전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만일 전쟁이 나서 스마트폰이 마비되면 우리 군대도 마비된다는 한숨 섞인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최소한 작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선은 그 말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스마트폰은 보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보안이 요구되는 군의 작전에는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군인들이 왜 작전에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건 스마트폰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 군대가 사용하는 통신수단들은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편리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안이 문제가 되는 보안 장치가 전혀 없는 스마트폰을 군이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결론은 우리 군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군의 통신 장비도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산의 록하우스에서 방위사업청 주재로 미래 기반 통신체계 발전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핵심이 된 건 합동전영역 지휘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초연결, 초고속, 저지연 통신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여기서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민간 5G망의 전략적 활용, 저궤도 위성통신 등 민간 통신망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군사용 통신수단이 민간 통신수단을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군대도 앞으로는 민간 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군대의 통신망은 민간 시장에서 구축되는 민간 통신망에 군사용 보안 시스템만을 구축해서 같이 운용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량의 데이터를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군인들에게 군사작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전에 군대도 군인들에게 스마트폰급으로 간편한 통신 장비를 배치해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대표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의 구축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를 잘 아실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를 통해서 유럽에서 원앱이라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도입하고 있고 이 원앱은 이미 무인 수상정이나 우리의 150kg급 공격형 드론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제가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당연히 이런 외국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는 없고 당연히 우리도 우리만의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걸 순수하게 군대가 중심이 되어서 구축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우리의 군대의 통신망은 바로 이 민간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이가 우리 정부가 발주하는 육지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에 위성체계 및 체계종합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사업은 우리 군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게 바로 우리 군대의 미래의 주력 통신망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각 개별 병사의 통신부터 시작해서 군사용 무인기까지 전부 앞으로는 이걸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이고 카이는 이 기간 동안 고도 300에서 1500km에서 운용되는 저궤도 통신 위성 2대를 개발하게 되고 이를 제어할 지상국 등의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분명 이건 우리 군대가 중심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산업부가 미래의 육지 기반의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앱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의 스타링크가 될 것이며 이게 앞으로 우리 군대의 주력 통신망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군인들에게 군대에서 작전 중에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하기 전에 군인들에게 스마트폰만큼 편리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어제인 4월 30일에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정부는 총 132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하는 민간기업에 1134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 중에 아이디어 등이 좋은 장비를 선정해서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자폭드론 등 각종 다양한 민군협력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이
바로 수륙양용 기동정찰 로봇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럼 이 장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스크류 바퀴가 장착된 수륙양용 정찰 로봇이라고 합니다. 항공로봇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으로 바로 스크류 형태의 바퀴를 사용해서 육상과 바다를 오가면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로봇이 바다와 육지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스크류 형상의 바퀴로 육상에서는 바퀴로 사용되고 물속에서는 스크류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개발되고 있다니 신기하고요. 이게 개발되면 우리나라 해안 감시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 4월 28일에는 LIG가 LAMD용 요격미사일 개발 사업을 834억에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30일에는 한화가 LAMD용 레이더 개발을 1315억에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LAMD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네요. LAMD는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요격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탐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드디어 올해부터 본개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리 개발된 LAMD를 총 7개 포대를 도입해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게 되는데요. 웃기지만 LAMD를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정확히 이 무기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좀 다르죠. 이 무기는 철저하게 북한의 장사정포만을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일반 포병의 공격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이 무기는 북한이 보유한 240mm 방사포와 300mm 방사포, 그리고 400mm 방사포와 순항미사일 등을 방어하는 용도이고 그래서 북한이 보유한 170mm 장사정포 등 일반 포탄은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로켓도 122mm 이하의 로켓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과거 연평도 포격사건 때 북한의 공격의 중심은 바로 122mm 방사포였고 북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병 장비도 122mm 방사포와 152mm 야포이죠. 그런데 LAMD는 이런 걸 전혀 방어하지 못합니다. LAMD가 이런 걸 방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격이 이루어지는 고도 때문이고 이 무기들은 LAMD가 주로 요격을 하는 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았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LAMD의 계보인데요. 정확히 한때 LAMD 미사일은 천마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해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는 LAMD는 북한의 300mm 방사포까지 방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400mm 방사포를 등장시키자 우리 군은 요구 조건을 변경해서 400mm 방사포까지 방어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천마 미사일로는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LAMD부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A-밴드 A사 방식의 미사일 시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개발된 천공이나 해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SAM용 항공기 요격 미사일까지 전부 과거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개발한 아날로그 방식의 KU-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LAMD부터 우리가 직접 개발한 지라갈륨 소자의 KA-밴드 A사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게 되고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KA-밴드와 X밴드 레이더용 전력 증폭 소자를 국내에서 양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KA-밴드 레이더 시커를 사용하는 첫 미사일이 LAMD입니다. 그리고 한화가 개발하는 레이더의 계보는 한화가 KF-21용으로 개발한 X밴드 레이더를 기반으로 UAE의 요청에 의해서 천공 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기존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다시 개발하게 되고 이걸 축소한 게 바로 LAMD용 레이더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아니지만 UAE 수출용 천공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는 13,000개 정도이고 LSAM용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 숫자는 크기를 좀 줄여서 대략 10,000개 정도 됩니다. 참고로 KF-21용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의 숫자가 대략 2,000개죠. 아무튼 이번 사업은 2028년 11월까지 이루어지고 배치는 2033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말이 많았던 LAMD 사업이 본격화되네요. 솔직히 저는 이 무기를 처음에는 적의 야포탄을 방어하는 시램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작 적의 야포탄은 방어하지 못하는 LAMD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무기는 적의 야포탄을 방어하는 시램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하층을 방어하는 하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무기는 LSAM이 담당하는 상층 그리고 천공이 담당하는 중층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하층을 방어하게 되고 순항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큰 무인기 여기에 북한의 장사정포까지 전부 방어하는 하층 방어 무기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제 있었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4월 30일에 제168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고, 이번 방추위에서는 총 3가지가 의결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휘헬기2 구매 계획안이 의결되었고요. 두 번째는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구매 계획안이 의결되었고, 마지막으로 전자전기 블록원 사업이 의결되었습니다.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원래라면 어제 KDDX 사업도 의결되어야 했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KDDX 사업은 지금 거의 무기한 연기되었기 때문에 어제는 의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럼 어제 의결된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지휘헬기2 구매 계획안은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 전용 헬기 구매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VH-91을 2007년에 구매를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헬기를 도입한 지도 벌써 18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후보로는 로키드 마틴의 S-92A 플러스, 그리고 에어버스의 H-225M, 벨사의 벨 525, 레오나르도의 AW101 멀린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8,700억을 들여서 2031년까지 총 4대의 대통령 전용 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어떤 기종이 될지 아마 다들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별로 관심 없고요. 다만 아마 틀림없이 트럼프 때문에 미국산 헬기를 구매할 것이고, 그래서 벨이나 로키드 마틴. 참고로 시콜스키는 로키드 마틴의 계열 회사입니다. 아무튼 이 두 기종 중에 결정을 하겠죠. 여담이지만 그럼 기존에 운용하던 VH-92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중고로 팔아버릴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공군에서 훈련용으로 벨 412 헬기 세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헬기도 원래 전두환 대통령의 전용 헬기였던 게 신형 헬기가 도입되면서 공군에서 훈련용으로 운용하고 있던 헬기인데요. 이 헬기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어서 대통령 전용 헬기가 새로 도입되면 이 벨 412가 퇴역하고 VH-92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구매 계획인데요. 이번 사업은 2033년까지 3조 3,657억을 투입해서 총 18대의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참수부대를 위한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12대와 공군 수색군안을 위한 헬기 6대를 확보하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정말 잘 모르겠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헬기를 구매해서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특수전 헬기로 개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금액이 바로 이 개조 비용까지 포함하는 금액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헬기 도입 비용만인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비용은 헬기를 개량하는 비용까지 포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를 18대로 나누면 대당 구매 가격이 1,800억쯤 하는 건데, 솔직히 순수하게 대형 헬기만 구매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특수전 헬기로 개량하는 비용까지 포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사업에서 헬기 한 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책정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사업에는 후보로 CH-47 치누크와 CH-53K 슈퍼스탈리온이 올라와 있고, 슈퍼스탈리온은 대당 가격이 1,000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연히 슈퍼스탈리온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특수전용 대형 헬기 도입 사업 전에 이미 일반 부대용 대형 헬기 도입 사업을 했고, 일반 부대용 대형 헬기는 CH-47 치누크를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가격이나 유지운용 문제로 치누크가 선택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2022년에 있었던 우리 공군의 F-35 전투기의 동체 착륙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2022년 1월 4일에 청주공항에서 이륙한 F-35가 서산 비행장에 동체 착륙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기체를 다시 사용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서산 비행장에서 F-35의 기지가 있는 청주 비행장으로 옮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 기체를 분해해서 청주공항으로 옮기려 했지만 미국이 F-35를 분해하는 걸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들고 옮겨야 했었는데요. 우리 군이 보유한 CH-47 치누크로는 F-35를 들어서 옮기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F-35를 통째로 옮기는 게 가능한 헬기는 바로 CH-53K 슈퍼스탈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의 협조로 옮기려고 했지만 이것도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요. 어찌해서 미국에서 F-35를 분해해서 옮기는 걸 나중에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이 점 때문에 이번 사업에 CH-53K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라면 CH-53K의 가격인데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연 미국 업체가 우리가 책정한 예산안에 CH-53K를 판매하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번 사업은 CH53K의 가격이 가장 문제입니다. 만일 CH53K가 우리가 책정한 예산안에 들어오면 F-35 운반 문제 사건도 있고 해서 CH53K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안에 들어오는 치누크 헬기가 있는 상태에서 CH53K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업은 미국 업체가 CH53K를 우리가 책정한 예산안에 공급해 줄 수 있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만일 CH53K가 우리가 책정한 예산안에 들어간다면 이번에 정말 CH53K가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헬기를 더 선호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우리가 정한 예산안에 CH53K를 구매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당연히 모든 면에서 치누크에 비해서 앞서는 CH53K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전자전기 블록원 사업은 제가 아주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9,206억을 가지고 2034년까지 전자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제인 4월 30일에 제168차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안건들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나 원래라면 이날 같이 통과되었어야 할 KDDX 사업이 빠지게 된 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는 정말 미국 업체가 CH53K 슈퍼스탈리온을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정말 우리가 슈퍼스탈리온을 도입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